빛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존재이지만 또한 매우 낯선 대상이기도 합니다. 빛은 언제나 직진하려고 하지만 이질적인 매체와 만나게 되면 때로는 흡수되기도 하고 또는 굴절과 반사, 투과를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간섭이나 회절과 같은 독특한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빛이 왜 유리나 물과 같은 투명 매체에서 굴절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빛의 근본 성질, 즉 그 원천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도 빛에 대한 다소 추상적인 연구들이 있었지만요. 근대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아이작 뉴턴이 빛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의 광학 이론을 총집대성한 책 광학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빛은 입자이며 물질로부터 방사되는 작은 물체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뉴턴의 명성 때문에 이러한 입자설은 18세기 동안에 정설로 확고한 위치를 지키게 됩니다. 반면에 네덜란드 출신의 유명한 물리학자인 호이겐스는 거의 동시대인 1690년에 그의 빛에 관한 이론인 빛에 관한 논문이라는 일종의 서적을 발간하게 되고요. 그 당시 많은 실험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토마스 영의 간섭 실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빛의 파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뉴턴의 입자설과 호이겐스의 파동설은 둘 중 어느 것이 우세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턴의 명성이 더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 뉴턴의 명성에 의해서 입자설이 그 당시에는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1867년 드디어 영국의 제임스 클락 맥스웰, 이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가 상호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네 개의 아름다운 수식, 맥스웰 이퀘이션이라고 하죠. 수식으로 이 전기와 자기를 관련시키게 됩니다. 또한 그는 전기와 자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그 공간상의 파장이 발생되고 또 전파되어 나간다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 파란색이 전기장이고요. 빨간색이 자기장입니다. 전자기파란 서로 직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두 성분이 또한 수직 방향으로 공간을 전파해 나가는 그러한 일종의 횡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스웰은 빛도 이러한 전자기파의 한 형태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유도된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은 바로 맥스웰 이후에 빛의 파동설을 보다 확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에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라는 난제가 오랫동안 해석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광전 효과란 진공 중에 금속에 빛을 쏘여주면 전자가 금속으로부터 튀어나가는 현상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로지 큰 진동수를 갖는 빛을 쏘여줬을 때만,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나 자외선과 같은 진동수가 큰 빛만이 이런 그 전자를 탈출시키게 되고요. 반면에 진동수가 낮은 빛, 다시 말하면 장파장의 빛, 빨간색이나
적외선의 경우는 전자가 전혀 방출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빛의 강도를 높여줘도, 즉 우리가 집어넣어주는 빛의 에너지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이렇게 장파장의 빛, 즉 진동수가 낮은 빛은 광전자라는 전자를 방출시키지 않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러한 그 광전 현상을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 공로로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보시는 영상과 같이 빛의 소위 입자적인 관점의 빛의 에너지는 h 곱하기 뉴, 여기서 h는 플랑크 상수라는 매우 작은 값이고요. 뉴는 빛의 진동수입니다. 이 입자와 같은 빛을 우리는 광자, 포톤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진동수가 큰 빛, 여기서 영상에 보시면 보라색 입자들이 바로 진동수가 큰 광자인데요. 진동수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의 덩어리가 크게 됩니다. 즉 큰 덩어리의 광자가 되고요. 반면에 진동수가 작은 광자는 보시다시피 이 노란 광자가 되겠죠.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포톤의 덩어리가 작게 돼요. 자, 이렇다면 금속이 안에 갇힌 전자에 우리가 빛의 에너지를 공급해 탈출시킬 때 이 작은 광자들을 아무리 많이 여러분들이 던진다 해도, 즉 모래알을 막 던진다 해도 그 효과로 탈출할 수 있는 전자는 없겠죠. 반면에 하나를 던지더라도 이렇게 큰 덩어리의 광자를 던질 때 비로소 전자는 금속으로부터 탈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인슈타인은 빛의 입자설을 이용해서 광전 효과를 설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진정한 빛의 정체는 어쩌면 아직도 베일 속에 가려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분간 이 영상에서는 호이겐스적인 입장에서 파동의 관점에서 빛의 굴절 현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호이겐스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빛은 이렇게 점원으로부터 구면의 형태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파를 우리가 구면파라고 하고요. 또는 파면, 웨이브 프론트라고 하죠. 파면이 2차원적으로는 직선이고 공간적 3차원적으로 보면 평면의 형태를 갖고 전파해 나가는 빛이 있습니다. 이런 빛을 우리는 평면파라고 하죠. 이럴 때 이 파면, 웨이브 프론트가 전파해 나가는 그런 양상을 호이겐스는 이렇게 설명하게 돼요. 파동이 전파할 때 파면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점들은 파동의 근원, 즉 웨이블렛이라는 작은 구면파를 형성하게 되고, 이 수많은 구면파들이 어떤 시간 t가 이른 뒤에 성장한 구면파들의 파면이 있을 텐데요. 그 파면들이 공통으로 접하는 선이나 면이 바로 그 시간에 만들어진 새로운 파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러한 형태의 구면파가 있었는데요. 그 구면파의 파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텐데, 이 점에서 이러한 웨이블렛들, 구면파들이 성장하게 나가게 돼요. t라는 시간 동안에 성장한 후에 이 구면파의 새로운 파면은 바로 이러한 웨이블렛들의 구면들이 접하는, 여기 보시면 이 녹색의 구면이 보이죠? 이것이 새로운 구면이 된다는 겁니다. 평면파도 같이 봅시다. 자, 요 파면을 중심으로 해서 요 웨이블렛들이 성장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웨이블렛이 성장하면 이 웨이블렛들의 구면이 접하는 새로운 면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면이 시간 t가 지났을 때의 새로운 파면, 웨이브 프론트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진행하는 평면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각 웨이블렛상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동이 이렇게 웨이블렛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접하는 면이 파면이 된다 그랬죠. 이 파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갈 때 이거를 우리는 진행파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광원은 대부분 점 또는 작은 구면의 형태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LED 조명에서처럼 2차원 광원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가 광원에서 만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요. 구면파의 광원의 경우라고 해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느껴지면 파면의 곡률이 거의 무한대처럼 커지게 되고요. 따라서 자유공간에서 빛의 전파 모드는 그림과 같이 플레인 웨이브, 평면파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평면파란 이런 웨이브 프론트, 파면이 2차원적으로는 직선, 3차원적으로는 평면 형태로 전파해 나가는 파동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빛은 왜 굴절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현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빛이 투명 매체에서 굴절을 일으키는 이유는 공기 중에서의 속도 C에서 어떤 물질로 진입한 뒤에 V라는 속도로 속도가 줄기 때문입니다. 유리의 경우는 이 V는 공기 중에서의 광속 C의 약 3분의 2 정도로 감속하게 됩니다. 다시 공기 중으로 빛은 나가게 되면서 속도는 원래 속도 C로 회복되게 됩니다. 자, 이때 진공 중에서의 광속을 그 물질, 어떤 물질 내에서 줄어든 속도 V로 나눈 값을 우리는 굴절률, refractive index라고 정의하고요. 유리의 경우는 줄어든 속도가 광속의 3분의 2c이기 때문에요. 굴절률은 1.5 정도가 됩니다. 즉, 물질의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빛의 속도는 그 물질 안에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투명 매체 물질들이 갖는 굴절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의 굴절률은 거의 1이고요. 진공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의 굴절률은 약 1.3, 다이아몬드의 경우는 2.4 정도의 큰 굴절률을 갖게 되죠. 자, 그럼 이런 광속의 감속과 굴절과의 관계를 밝히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가 생겨나죠. 왜 빛은 그럼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보다 이러한 그 투명 매체로 들어가게 되면 속도는 감속하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수긍하기 힘든 한두 개 정도의 이 현상에 대한 답변들을 소개해 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도되는 설명은 이러한 겁니다. 어떤 매질, 유리와 같은 매질 속에는 많은 원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 중에서는 아무런 산란 없이 직진 상태로 전파되는 빛도 물질 내에서는 원자들을 만나게 되면 소위 스캐터링, 산란을 통해서 원래 공기 중에서 가던 빛의 거리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이 설명의 경우 난감한 부분은 빛이 이렇게 산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원자들과 랜덤하게 부딪히고 매질 안에서 일정한 굴절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힘들죠. 우리는 굴절이 일으키게 되면
소위 특정한 각도로 모든 빛들이 일정한 각으로 굴절돼야 되는데 이렇게 산란이 일어난다면 빛들은 랜덤하게 스캐터링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떠한 각도로 틀어질지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을 보면요. 빛이 이렇게 원자와 간섭을 하게 되면 궤도의 전자들을 높은 에너지로 일단 천이시킨 뒤에 빛은 흡수가 됩니다. 빛은 사라지는 거죠. 이때 전자는 다시 안정된 에너지로 회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시 빛이 발산하면서 빛이 전파해 나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매질환을 빛이 지속적으로 전파해 나간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빛의 흡수와 재방사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서 실질적인 진공 중의 전파 속도보다 느려진다는 설명입니다. 이러한 그 설명의 경우 전자가 에너지 준위를 회복할 때 발생하는 빛의 방사 현상이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매체 안에서 빛이 일정한 방향으로 굴절돼서 전파해 나간다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되고요. 사실상 다양한 각도로 또 이 경우도 빛이 퍼져나가야만 할 겁니다. 또한 공기 중으로 빛이 빠져나갈 때 원래 진입 각도와 동일한 전파 방향으로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 현상도 설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 설명은 페르미 연구소의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던 링컨 박사의 견해입니다. 유리로 진입한 빛은 전자기파죠. 진동하는 일종의 전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리 안에 이런 많은 원자들을 전자기파, 즉 전기장의 오실레이션, 진동이 이런 그 원자들을 요동시키게 되고요. 특히 그 원자의 주위에 있는 전자들을 요동시키게 됩니다. 이런 그 전하의 진동은 다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들어온 진입한 전자기파는 각 원자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전자기파라는 새로운 파동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물질 안에서는 들어온 빛의 파동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원자들이 만들어낸 많은 파동들의 관섭의 결과가 이 유리 안에서의 파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결과의 파동은 매우 복잡한 형태가 되겠지만 또 새로운 파동이 되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파동이 만드는 속도가 진입한 파동의 속도보다 느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적당한 모델과 수학적인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또 복잡한 유도 과정과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다고 믿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 설명이 그다지 명쾌하지는 않지만 일단 믿는 거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빛이 일정한 진입각을 가지고 평면파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빛이 유리와 만나는 순간 실제 그림처럼 빛의 왼쪽 부분이 먼저 유리로 진입하게 됩니다. 진입하는 순간 빛의 속도는 원래 속도의 3분의 2만큼으로 감속하게 되고요. 반면에 오른쪽 빛의 성분은 아직도 공기 중에서 전파해 나갑니다. 따라서 유리로 진입한 이 빛의 성분은 3분의 2c라는 느린 속도로 전파해 나가는 데 반해서 공기 중에서 전파해 나가는 오른쪽에 있는 빛의 성분은 그냥 광속인 C로 전파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 오른쪽은 같은 시간 내에 많은 거리를 달려가게 되고요.
왼쪽에 있는 빛의 성분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웨이브 프론트가 바로 이 순간 이렇게 회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이제 유리 안에서는 모든 빛의 성분들이 동일한 3분의 2 C의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평면파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언제나 수선을 긋게 되고요. 이 수선과 빛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진입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선과 굴절된 빛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굴절각이라고 하죠. 자, 이 경우 세타 i가 진입각이고 세타 t가 굴절각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유명한 스넬의 법칙이 굴절에는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유도 과정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일단 결과만을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에서는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빛의 굴절이란 그림과 같이 평활한 도로와 거친 도로의 경계면상에서 이 차량이 진입하게 될 때 경계면에서 회전하면서 진입하게 되는 현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먼저 거친 도로에 진입한 왼쪽 바퀴가 느리게 움직이지만 아직 평평한 도로에 있는 오른쪽 바퀴는 빠르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자동차는 경계선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여 진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현상이 굴절과 매우 닮아 있죠.